손주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게 민망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뒤꿈치가 너무 보기 흉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고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뒤꿈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전 제 뒤꿈치는 사계절 내내 메마르고 갈라져서 만지면 돌처럼 딱딱했어요.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아들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나 신경 쓰이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손주들이 볼까봐,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친구들이 찜질방 가자고 자주 권했지만 저는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발을 드러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건 견딜만 했지만 부끄러움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한 뒤꿈치 갈라짐이란 문제가 결국 제 일상을 위축시키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까지 하나둘 잃게 만든 셈이죠. 그게 바로 예전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 저는 발뒤꿈치가 너무 딱딱해질 때마다 무조건 깎아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을 벗겨내듯 해야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들러 거친 돌로 만든 발뒤꿈치용 연마도구와 쇠로 된 각질 제거기를 사왔습니다. 밤마다 욕실 문을 닫고 앉아 발을 물에 적신 뒤 힘껏 문지르고 깎아내며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잠시 안도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 올라오는 피부는 오히려 더 두껍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발이 화가 나서 복수하듯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중에서 좋다는 보습크림을 종류별로 사서 발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제품들까지 모조리 찾아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촉감은 겉표면에서만 스치듯 잠깐 머물렀을 뿐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딱딱한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라놓으면 잠시 촉촉한 듯 했지만 이내 건조하고 거친 감촉이 돌아왔고 저는 점점 지치고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국 발뒤꿈치에 깊은 금이 생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금에서 번쩍하는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으며 온몸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그동안 단순한 외모 문제로만 여겼던 발뒤꿈치가 사실은 내 몸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뒤꿈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쿵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종로구에 있는 한 내과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저를 바라본 김명준 원장님은 먼저 제 발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료 차트를 훑어보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눈빛을 가다듬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치료에 앞서 우리는 먼저 안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혈당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긴장했고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분들은 발끝에 신경이 서서히 무뎌지면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나 발톱을 깎다 생긴 미세한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그 감염이 깊게 퍼지면서 나중에는 걷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껏 그저 보기 싫어서 지금 감추기만 했던 뒤꿈치 갈라짐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신호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다행히도 혈액 검사 결과 제 혈당은 정상이었고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였다는 걸요. 검사가 끝나자 김명준 원장님은 아주 체계적으로 제 상태와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나씩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까지 계속 발각질을 세게 밀고 문지르셨죠.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악화의 원인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부위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두껍고 단단한 각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극이 반복될수록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 선생님은 과학적인 해결책으로 요소, 즉 유레아 성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실제로 각질을 분해하고 피부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닌 각질층을 구조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유레아입니다. 특히 농도가 20% 이상일 경우 2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유레아가 어떻게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도구로 긁어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질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케라틴 분자들은 수많은 수소 결합이라는 고리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얽혀 하나의 돌덩이처럼 굳어진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레아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이것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가서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묶여있는 실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이 작용은 물리적으로 깎거나 긁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여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수많은 연결고리가 풀리면 단단했던 케라틴 구조는 흐물흐물하게 풀어지고 촉촉함을 머금게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칠고 두껍던 각질도 어느 순간 말랑하고 촉촉한 층으로 변하게 되고 아침에 가볍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정리되죠.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아, 그랬구나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을 깎고 밀기만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건 피부의 안쪽부터 구조를 바꾸는 작용이었던 겁니다. 단단한 껍질을 억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천천히 풀어내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내 몸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명준 원장님은 유레아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유레아가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습제처럼 겉에만 물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유레아는 피부 속 깊은 층,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아래에서
수분을 당겨 올려 피부 표면까지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처음부터 촉촉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선생님은 의료용 논문을 직접 보여주시며 덧붙였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실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20% 농도의 유레아가 포함된 크림을 14일간 꾸준히 바른 결과 뒤꿈치 각질층의 두께가 평균 60%나 줄었고 피부 수분도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숫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한 가지를 꼭 짚어 강조하셨습니다. 유레아 제품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유레카레 같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성분의 함량 효과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수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고생하며 찾아 헤매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너무 엉뚱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나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복잡한 처방전을 내밀지도 않았고 어려운 치료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약국에 가셔서 이 제품만 사세요. 다른 거 필요 아예 없습니다. 제품 이름은 유레카레고 20% 유레아가 들어있는 정품입니다. 전국 웬만한 약국엔 다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드디어 제대로 만난 느낌 막막하던 터널 끝에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고 하얀 튜브 하나가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명준 원장님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바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 4가지 단계를 제대로만 지키시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그 말투, 그 눈빛에서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단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물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로 맞추고 발을 15분간 담가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 온도뿐 아니라 쑥을 한 줌 넣어주는 것입니다.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조격을 마친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야지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레카레 크림을 충분히 바르기입니다. 대충 한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 하나 분량 정도의 넉넉한 양을 덜어내어 갈라지고 굳은 부위에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아껴 쓰지 말고 아예 도톰한 보호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듬뿍 발라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루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바로 밀폐 포장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랩으로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2-3겹 정도 감싸주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크림 속 유효 성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까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잠잘 준비 마무리입니다. 랩으로 감싼 위에 면양말 한 켤레를 신어주는 것. 이건 단순히 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을 유지하고 위생을 지키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말을 신은 뒤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선생님은 이 4단계만 잘 지켜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주간 스케줄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이 4단계를 한 주에 3번, 그러니까 월수금 혹은 화목토 정도로 나눠 실천하고 둘째 주부터는 각질이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랩까지 감쌀 필요는 없고 밤마다 유레카레를 소량만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명준 원장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전체 루틴입니다. 듣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의 변화 메커니즘과 보습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겉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저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더 가볍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김명준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고생한 문제라 쉽게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단 일주일, 딱 그 첫 주에만 집중 관리를 했을 뿐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졌던 뒤꿈치가 어느새 말랑말랑해지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의 까끌까끌함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색도 창백하고 각질로 덮여 있던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분홍빛이 돌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걷다가 가끔씩 찾아오던 그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주말 저는 몇 년 만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건으로 발을 가리거나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조심 걸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뒤꿈치를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며칠 뒤에는 아들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현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 마음은 이렇게나 가볍고 얼굴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김 원장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님, 집중 관리는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습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유레카레 크림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을 치약 짜서 양치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습관 하나가 제 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처럼 발 뒤꿈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 단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경험과 김명준 원장님의 소중한 조언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발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늘 기쁨과 자신감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챙겨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습관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달걀은 단백질의 제왕이라며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주치의 김 원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같이 달걀을 챙겨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걀은 100g 기준 약 13g의 단백질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결코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한편 세상에는 계란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80을 넘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식품의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단백질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고 걸음걸이는 느려지며 다리 힘은 약해지고 결국 일상 속 낙상의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는 음식 10가지를 순위로 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0번째부터 시작해 마지막에는 뇌졸중 후 근육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실입니다. 그 전에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최근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의 댓글을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그릭 요거트. 매일 보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강력한 단백질. 당신도 아마 수없이 보았지만 그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식품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일반적인 요거트에 불과하지만 노화로 인해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겐 의외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10위에 오른 이 식품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는 보통 요거트와 달리 지방이 제거되고 3번에 걸쳐 농축되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100길약당 10기 넘는 고농도 단백질이 담겨 있어 일반 삶은 달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단백질을 지방 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밀도로 농축된 단백질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은 흔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발표된 한 권위 있는 학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유제품 기반 단백질을 20g 이상 섭취한 고령자는 단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보다 25% 더 유지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 요거트를 매일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그 효과는 더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근육 감소에 맞서는 가장 간편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단 제품을 고를 땐 설탕이나 시럽 과일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해야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게 즐기며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검은 깨나 볶은 참깨 가루를 섞으면 고소함과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한 줌 넣어 아침 식사로 활용하면 간편하고 포만감 있는 메뉴가 완성됩니다. 또는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의 베이스로도 아주 유용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9위, 병아리콩. 오래된 식재료 속에 숨은 한겸 단백질. 9위에 오른 이 식품은 사실 당신의 주방 어딘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왔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에 핵심적인 작용을 해내는 숨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병아리콩입니다. 백가당 약 11개 단백질을 함유한 병아리콩은 단백질 함량 면에서도 삶은 달걀을 능가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달걀에는 거의 없는 이 섬유질이 장의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체 곳곳에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한 영양 효과를 넘어 고령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병아리콩처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이 최대 26%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염증 억제와 장내 환경 개선 덕분입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은 근육 수축과 회복에 중요한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병아리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컨디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의 영양을 끌어내려면 병아리콩은 하룻밤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가 쉬워질 뿐 아니라 체내로 흡수되는 영양소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곱게 으깨면 고소한 후무스로 즐길 수 있고 오븐에 구워 고소한 스낵으로도 좋습니다. 또는 찌개, 카레, 전골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국물 요리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파리 퀴노아, 작지만 강력한 완전 단백질의 힘.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단백질의 원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곡물이 바로 퀴노아입니다. 조리된 퀴노아는 100g당 약 14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곡물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퀴노아의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과 달리 퀴노아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퀴노아는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주목할 점은 퀴노아가 근육의 회복과 칼슘 흡수, 콜라겐 합성에 큰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식사에 퀴노아를 추가한 고령자는 같은 기간 동안 백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단 8주 만에 근력지수가 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조리 전에 퀴노아를 하룻밤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포닌과 같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체내에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리할 때 물 대신 뼈 육수나 채소 국물을 사용하면 미네랄까지 함께 보충되어 한층 더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강황과 약간의 후추를 더하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뜻한 곡물볼이나 담백한 아침 식사로 또는 야채 볶음에 섞어서도 좋습니다. 버섯이나 잎채소를 곁들이고 반숙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지고 포만감 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단 3컵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근육 회복과 에너지 상승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7위 호박씨. 운동선수들은 알지만 노년층이 놓치고 있는 고단백 미네랄 보물.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놀라운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이 식품의 효능을 알게 되면 당신의 식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100개 깨알당 약 12개 단백질을 포함해 달걀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호박씨가 진정으로 뛰어난 점은 단백질의 양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60세 이후 점점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핵심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을 돕고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며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회복을 돕습니다. 아연은 근육 조직의 재생과 면역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체내 단백질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매일 호박씨를 섭취한 결과 단 12주 만에 근육 속 염증 지표가 최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시간 몸을 괴롭혀온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호박씨를 최대한 건강하게 즐기려면 가공되지 않고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호박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나 가공 과정에서의 영양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뿌려 아침 식사로 즐기거나 스무디에 넣어 단백질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갈아서 진한 씨앗 버터로 만들어 빵이나 채소에 발라 먹으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퀴노아와 호박씨는 둘 다 크기는 작지만 고령자의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식탁의 숨은 무기입니다. 유비템페, 단백질만이 아니다. 발효가 만든 근육보호막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지만 고령자가 제대로 활용한다면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자립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템페입니다. 템페는 100개 깨뜨당 약 20개의 단백질을 담고 있으며 그 양만 보더라도 달걀을 훌쩍 뛰어넘는 영양 효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템페의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공급 방식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부는 콩을 갈아낸 두유에서 응고시켜 만드는 반면 템페는 통콩 그대로를 발효시켜 만들어집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단순한 가공이 아닌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발효는 식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 동시에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근육 분해를 막는 보호 성분들을 이끌어냅니다. 게다가 템페에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먹는 즉시 실제로 근육 회복과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완전 단백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로이신입니다. 로이신은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재생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60세를 넘기면서 점점 단백질에 대한 몸의 반응이 둔해지는 시기에는 이 성분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템페가 갖는 또 하나의 강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장 건강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발효식품인 템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고 활용되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국내 임상영양학회지에 소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양하고 건강한 노인은 식단이 동일하더라도 장 환경이 나쁜 사람보다 1년간 근육량이 훨씬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템페는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이 몸 안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게끔 연료와 통로를 함께 마련해주는 매우 전략적인 식품인 셈입니다. 일상 식사에 템페를 추가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얇게 썰어 팬에 가볍게 구운 뒤 약간의 간장과 사과즙을 더하면
설탕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서뜨려 볶음에 넣거나 샌드위치 재료로 활용하거나 샐러드 위에 흩뿌려도 잘 어울립니다. 단단한 식감과 고소한 향 덕분에 고기를 대신하는 재료로도 훌륭하며 다양한 요리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오이 스피루리나, 작은 양 큰 회복의 기적. 이제 소개할 다음 식품은 63세를 넘긴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이 식품은 100개의 액당 무려 29개 고농도 단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달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무려 8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먹은 것을 거의 빠짐없이 흡수하여 근육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식품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피루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특히 로이신 함량이 매우 높아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강력한 회복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약해지고 무너진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재생 촉진제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스피루리나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또 다른 적, 즉 만성염증에 대해 확실한 대응력을 보여줍니다. 체내의 염증은 근육 재생을 지연시키고 결국 근육량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데 스피루리나는 이런 염증을 줄이는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피코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를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개선하고 영양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근육 조직에 전달하여 회복을 돕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바나나와 시금치 등을 넣은 스무디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분말을 더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따뜻한 오트밀에 살짝 섞어도 좋습니다. 또한 대추나 견과류와 함께 간단한 에너지볼로 만들어 먹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작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 몇 주만 지속해도 눈에 띄게 힘이 붙고 회복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위 햄프시드.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을 한 번에 관절과 근육을 위한 선물. 이제 소개할 4위 식품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크고 무겁습니다. 바로 햄프시드, 즉 들깨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대마씨입니다. 100당 약 35소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그 단백질은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을 자랑합니다.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균형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심지어 단백질 균형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퀴노아보다도 아미노산 배열이 더 정교하게 짜여 있어 근육 생성과 유지에 최적화된 식물성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처럼 완전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국내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햄프시드처럼 완전한 단백질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되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빠르며 피로감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햄프시드는 단백질만이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GLA 가마리놀렌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관절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생각을 맑게 해주는 뇌 기능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심장 보호에도 기여하는 다방면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햄프시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다기능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 햄프시드를 하루에 한 숟갈 정도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은 채소 위에 뿌리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고 스무디에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견과류 같은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떤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위장의 부담도 적어 나이 들수록 예민해진 소화기관에도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열에 약한 섬세한 오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삼위세이탄,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 흡수까지 고려한 현명한 선택, 3위에 오른 식품은 단순히 근육 회복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세포 단위에서 근력을 다시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60세를 넘은 많은 분들이 이 식품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세이탄 한국에서는 글루텐 고기나 밀단백 고기로 알려진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세이탄은 100개의 갸업당 무려 39개 고단백을 자랑하며 이는 단백질로 유명한 육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 지방산이 적고 동물성 식품이 가지는 염증 유발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세이탄만의 장점입니다. 게다가 세이탄은 제조 과정에서 밀에 포함된 전분과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고 순수 단백질만을 농축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노화로 인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도 매우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세이탄처럼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포함한 고령자는 기존의 육식 위주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근육량 유지에서 21%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세이탄은 배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근육 유지를 도와주는 실용적인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이탄은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알맞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높아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탄의 조리법 또한 다양합니다. 쫄깃한 식감은 실제 고기처럼 입에 감기며 두부보다 훨씬 더 씹는 맛이 있어 식사에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얇게 썰어 볶음에 넣거나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반찬으로 내어도 좋고 마리네이드한 후 그릴에 구우면 식물성 바비큐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이탄에 포함된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피망이나 케일과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위, 파르메산 치즈. 육류보다 높은 흡수율 근육에 녹아드는 고단백의 정수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1년 이상 길게 숙성되어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품고 있으며 그 특별한 구조 덕분에 일반 고기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는 진귀한 식재료입니다. 2위에 오른 이 식품은 바로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00개당 약 32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달걀이나 대다수의 쇠고기를 능가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유나 연성 치즈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파르메산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그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쉽게 흡수되는가에 있습니다. 이 치즈는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길게 숙성되면서 내부의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체내에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자라도 손쉽게 흡수할 수 있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고품질 식품이 됩니다. 2019년 발표된 한 학술 연구에서는 숙성된 치즈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이 일반 고기 단백질보다 30% 더 효율적으로 흡수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한 입을 먹더라도 파르메산은 몸이 실제로 쓰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파르메산에는 로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로이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특히 근육 감소가 시작되는 60세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단 30개 파르메산만으로도 5g 이상의 로이신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생성 반응을 촉진시키는 임계치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파르메산은 사르코페니아 즉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갈아서 따뜻한 음식 위에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채소나 계란 요리, 통곡물밥에 살짝 뿌리면 고소한 향과 진한 감칠맛이 살아나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특히 적은 양만으로도 강력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담 없이 먹는 즐거움과 건강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식품이 바로 이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1위 생선 분말. 고단백 고흡수 고보관성의 3박자를 갖춘 최강 식재료. 마지막으로 소개할 1위 식품은 대형마트나 정육 코너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근육에 꼭 필요한 고단백이 응축되어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생선 분말입니다. 기름기 없는 생선을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곱게 분쇄해 만든 이 식품은 100개 g당 무려 63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함량만 보면 달걀의 약 2배 닭고기보다도 높으며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영양이 응축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생선 분말에 포함된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효율이 높아 섭취 후 곧바로 근육 재건과 회복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선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가 별도의 운동이나 식단 변화 없이 단 10주 만에 제지방 근육량이 19%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충제나 헬스장 운동 없이 단백질만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생선 분말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특히 로이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로이신은 근육 생성에 시동을 거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상 식사만으로는 로이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생선 분말을 단 25kg만 섭취해도 3g 이상의 로이신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근육 성장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조리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 야채를 으깬 반찬 또는 짭짤한 오트밀에 한 숟갈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 식사가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보관성이 뛰어나고 부패 우려가 적어 치아가 약한 어르신이나 식욕이 줄어든 분들도 쉽고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반드시 식용 등급으로 가공된 염분이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 점만 지키면 생선 분말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근육을 회복시키고 삶의 자립을 지키는 치료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란보다 훨씬 뛰어난 단백질 식품들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소박한 병아리콩부터 시작해 생선 분말에 이르기까지 이들 식재료는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화하며 나이를 들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식품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저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아이콘을 통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그 마음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강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 75세를 넘기면서부터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일어설 때 저절로 으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듯 움직임이 둔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근육과 장기신경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침대에서만 지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런 급격한 쇠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갑자기 진행되는 신체 약화를 막기 위한 5가지 대책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쉽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나중엔 건강에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하필 75세를 넘기면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지를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5세를 넘기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력, 신경 전달, 내장 기능 등 몸의 근본을 지탱하는 요소들이 가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의 감소는 겉으로 보이지 않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년 만에 10% 이상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잘 넘어지거나 낮은 턱에도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뇌에서 내린 명령을 신경이 전달해야 하는데 이 기능 역시 나이 들수록 둔해집니다. 반응이 느려졌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바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누군가 부를 때 반응이 늦는 것도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내장 기능이 약해지면 섭취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식사를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위장이나 간 같은 내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먹은 영양을 잘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처럼 근육과 신경을 지탱하는 영양소는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몸 전체 컨디션이 나빠지고 쉽게 피곤해지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즉 겉으로 보이지 않던 변화들이 75세를 전후로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느꼈던 것이 5세 이후에는 갑자기 일어나기 힘들거나 잘 넘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눈에 보이는 쇠약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두려운 변화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바로 이 시기에 대처를 시작하면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75세 이후에도 늦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몸의 쇠약 예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 서서 버티기 운동, 하루 5분 근력 유지법.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서있기 훈련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75세를 넘긴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거창한 체조나 걷기보다 바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정말 서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서는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쓰게 만듭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넓은 공간 없이도 매일 5분만 실천하면 하체 근력과 자세 유지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같은 움직임의 핵심 근육들이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쓰지 않은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의식적으로 서 있기만 해도 이러한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고 무기력한 근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균형을 잡고 서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따로 의식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벽을 활용한 바르게 서기입니다. 초보자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이 방법은 집 안벽 앞에 서서 머리 등 엉덩이를 모두 벽에 붙인 상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턱을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고 30초간 가만히 서보세요. 이 동작을 하루 5회 중간에 가볍게 휴식하면서 반복하면 등과 배 중심의 자세 유지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한 발 들고 서기입니다. 부엌 개수대나 안정적인 가구에 손을 살짝 짚고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띄운 채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해 주세요. 한 발로 10초를 유지하지 못하면 낙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자 건강 체크로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훈련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닦는 동안 벽에 기대어 서 있거나 TV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한 발로 서보세요.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밥솥이 익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며칠 하다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엔 몸이 흔들리거나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욕심내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세요. 특히 발밑이 미끄럽거나 피로가 누적된 날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벽이나 손잡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전하게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이처럼 매일 단 5분 서기만으로도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별다른 도구나 외출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책, 단백질 식습관. 주 3회 집중 섭취 전략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몸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기 쉬우나 사실 그 핵심에는 단백질 부족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소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지 근육뿐만 아니라 뼈 내장 기관 그리고 면역력까지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 자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위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전혀 붙지 않아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2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개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매일 60글 정확히 맞춰 먹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방법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일 무리해서 완벽히 지키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단 3일만이라도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는 단백질 집중의 날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끼 식사에 아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포함해보세요. 생선은 고등어, 연어, 참치처럼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 육류는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하나에 약 6개 단백질을 담고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식품이며 두부나 나토, 두유처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유제품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이 있으며 특히 치즈는 소량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 간식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계란과 나토의 조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무려 15kg 이상의 단백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출출할 때 간식처럼 삶은 달걀이나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도 매우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그 단백질이 몸 안에 잘 흡수되고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들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는 닭고기에 풍부하고 비타민 D는 연어나 버섯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김미역 채소 등을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단백질의 흡수를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구성으로 섭취하면 단백질이 온전히 체내에 흡수되어 근육 생성과 회복에 제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 습관을 무리 없이 실천하려면 장을 볼 때 오늘은 단백질 챙기는 날이라고 미리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냉동 생선 간편 조리 가능한 닭가슴살 패키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식사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찬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3번, 그것이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잘 먹는 습관 하나가 건강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시너지를 더해주는 숨을 의식하며 걷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책, 호흡을 의식한 걷기. 산소로 뇌를 깨우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걷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75세를 넘기고 나면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걷기라도 숨을 의식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활력은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맑아질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가 몸의 피로를 덜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얕고 짧아지고 이로 인해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생각이 흐릿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 깊고 일정한 호흡을 의식하면 그 산소가 다시 머릿속 깊숙이 도달하면서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과 기분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움직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고 서보세요. 턱은 가볍게 당기고 시선은 앞을 향한 채 편안한 자세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의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3걸음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다음 3걸음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식으로 일정한 호흡 패턴을 유지해 주세요. 숨이 가빠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편안한 리듬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아주 살짝 찰 정도 가벼운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만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히려 주변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며 걷는 것이 심신의 이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나무 들리는 새소리 발밑의 질감까지 느끼며 오감으로 걷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런 여유 있는 걸음은 뇌를 더 넓게 자극하고 일상 속 기분 전환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시간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질 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속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용한 공원 가볍게 돌 수 있는 산책길이나 근처 사찰 같은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매일 같은 코스를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걷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동네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보세요.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더 맑게 살아내기 위한 작은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처음엔 5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시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반드시 아침이나 해가 진 뒤 시원한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걸으면서 몸이 무겁다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질 땐 바로 멈추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호흡을 의식한 걷기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뇌에 산소를 채워주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아주는 고마운 루틴입니다. 매일 단 몇 분만으로도 몸과 마음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집 앞 골목에서부터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4번째 대책, 아침 스트레칭. 굳은 몸을 부드럽게. 이번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아침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이 굳어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관절이 뻣뻣해서 아침 시간이 괴로우셨던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특히 75세를 넘기면 자는 동안 관절과 근육이 쉽게 굳고 잠에서 깨어나도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아 하루의 시작부터 에너지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아침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하루 전체의 리듬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느긋한 스트레칭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밤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차갑게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 활동하면 근육이 놀라고 관절에도 부담이 가기 쉬워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 운동을 넘어 하루 전체를 다치는 일 없이 잘 살아내기 위한 예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복잡한 동작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침대 위나 거실 의자에 앉은 채로도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목을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10초 유지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0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양쪽 어깨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뒤로 크게 돌리며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앞으로도 둥글게 5번 돌려줍니다. 이 짧은 동작만으로도 목과 어깨에 고여있던 긴장이 풀리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어깨 뻐근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운 채로 하는 손발 스트레칭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위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힘을 빼고 손발을 가볍게 덜덜 떨듯 흔들어줍니다. 단 10초 정도만 해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손발끝이 찬 분들께는 혈액을 움직이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몸통 측면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5초간 유지한 뒤 원위치.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등과 옆구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침 스트레칭의 핵심은 어렵게 하지 말고 매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손발을 흔들고 세수한 후 거울 앞에서 목을 돌려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 몸통을 좌우로 기울여 보세요. 모든 동작을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언제 할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이 시간에 한다는 개인만의 고정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스트레칭을 해오신 분들의 공통된 말씀은 아침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자세가 자연스럽게 반듯해지고 기분이 맑아진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잠에서 깬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이 작은 루틴이 결국 하루의 리듬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기둥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덩달아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한결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대책, 대화의 힘, 마음과 뇌를 지키는 마지막 습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몸이 아니라 마음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따뜻한 방법, 바로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운동이나 식사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 마음과 뇌 역시 우리 몸처럼 매일 적당한 자극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대화입니다.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한 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은 뇌 안에서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굉장히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화가 줄어들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는 빨라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를 넘어서면서 외출이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하루 누구와도 말을 안 하겠네 하고 문득 깨닫는 날이 늘어나곤 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뇌는 자극을 잃고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는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와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풀리며 마음속 외로움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누군가와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하나가 생각보다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누군가와 통화한 후 깊이 잠들었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약으로도 대신하기 어려운 정서적 비타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이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누구와도 좋으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 어르신과 함께 차 한잔 나누거나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짧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대화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이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사람과 말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았던 일이었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은 전화기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거나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 마치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아침 현관 앞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짧은 인사 한 줄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은 마음을 열고 대화는 뇌를 깨우고 연결은 삶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도 생기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5가지 건강 습관으로 75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쇠약의 흐름에 대비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5년, 10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75을 넘긴 어느 날부터 몸이 점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냥 일어났던 아침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계단도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알아차린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서서 하는 하체 강화 운동을 실천하면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매주 단백질,
섭취를 의식하며 근육을 지켜주는 식단을 통해 몸을 안에서부터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숨결에 집중하는 가벼운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넷째, 아침 스트레칭은 굳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섯째,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마음을 살리고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5가지를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내 모습을 스스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따뜻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만의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